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정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년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을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의 근거는 무역 정책이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초래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국가 안보를 이야기하면 사실 합리적이지 않거나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정책들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발표한 이 관세 정책 역시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한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의 합리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규모 무역 적자로 인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가 위협됐다는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 해방의 날이 사실은 전 세계에 대한 관세 전쟁을 선포한 날이 아닌가, 오히려 미국민들을 공공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날이 아닌가라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4월 2일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5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의 관세가 추가된다. 이것을 기본 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9일부터는 미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 흑자를 발생하고 미국은 대규모 무역 적자를 지고 있는 57개국에 대해서 이른바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국별 개별 관세인 상호 관세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무려 46%, 그리고 한국은 26%, 일본 24%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트럼프가 표를 가지고 와서 나라마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트럼프가 이 4월 2일 관세 쓰나미라고 할 수 있는 이 발표 이전에 나는 관세에 대해서 카인드 하겠다, 친절하게 하겠다, 또는 관대하겠다, 제너러스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날 발표로 인해서 좀 분명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보편 관세를 10에서 20% 부과하겠다, 그리고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공약했었습니다. 이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 공약이 실행을 위한 것인지, 또는 대미 교역 협상, 무역 협상을 위한 엄포용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를 통해서 트럼프 공약 부분이 트럼프가 단지 어떤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트럼프의 상당히 무모하고도 비합리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 관세 정쟁과 무역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매우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국가별 개별 관세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는가라는 이야기가 발표 이후부터 논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서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홈페이지에 산정법을 공개했는데 이것이 매우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것이죠.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무역 적자액을 수입 금액으로 나눠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설명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50%를 부과해야 되는데 반 잘라줘서 25%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가 친절하게 관대하게 자기는 가겠다고 말했던 의미가 상호 관세도 자기들 계산한 것보다 반만 부과한다, 그리고 보편 관세도 공약한 것에 비해서 반만 부과한다 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세를 부과한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고, 또 이 관세 부과를 통해서
트럼프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달성 가능한 것인가? 이 관세로 인해서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별 관세를 보면은 아시아 쪽 국가들이 크게 관세를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46%, 미얀마 45%, 태국 37%, 중국 34%, 대만 32%, 인도네시아 32%입니다. 그 다음 인도 27, 한국 26, 말레이시아 24, 일본 24% 관세를 맞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EU는 2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관세율을 부과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 미국과 자유무역 협상을 맺고 있습니다. 나프타라고 불렸던 것이 트럼프 일기 때 USMCA라는 이름으로 재개정이 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적용이 되는 품목은 여전히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무역 협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도 되면은 주한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는 것이 그것이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하면서 면제 품목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미 이야기했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 개별 품목 관세와 국가 간 상호 관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 것인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 개별 품목 관세하는 부분은 국가별 상호 관세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은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리라든지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핵심 간물, 에너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반도체는 4월 9일에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호 관세에서 32%를 부과받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에 이미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10%에서 20%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거기에 34%가 부과되기 때문에 54% 관세가 올라갑니다. 트럼프가 공약한 중국에 대해서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데 매우 근접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테무나 쉬인 같은 저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800 이하 상품에 대해서도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 30%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계산한 상호 관세가 매우 비과학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무역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계산이었다. 근데 명분상으로 이야기한 것은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4월 1일에 만약에 이런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부가가치세 같은 것을 고려해서 상호관세를 매긴다면 각국들, 주요 국가들이 몇 % 정도 관세를 부담할 것인가 계산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국은 관세율 차이 2%, 부가가치세율 차이 10%, 비관세 조치 차이 4%에서 16% 정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블룸버그의 이와 같은 통계 또는 자료 역시 신빙성이 없습니다. 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FTA를 맺고 있고요. 따라서 한 98.4%의 무역 대상 품목이 비관세입니다. 관세가 0입니다. 따라서 미국 수입 총액이 100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사실상 비관세가 되지 않는 품목들을 고려해서 계산했을 때 관세율은 0.7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호관세를 우리한테 26% 매긴 것은 사실 터무니가 없고요. 블룸버그에서 말한 관세율 차이 2%도 사실 그다지 신빙성이 없는 아주 부풀려진 3배 정도 부풀려진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가치율 차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합리적인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미국은 판매세를 부과하는 나라고 유럽과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생산할 때 2단계로만 생각하면은요, 부품을 생산해서 자동차 회사에 판매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가 최종적으로 판매할 때도 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즉 부품이나 이런 원료 가격을 뺀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부과합니다. 10%씩 우리는 부과하고 있고, 유럽은 평균 한 19% 정도가 됩니다. 근데 미국은 최종의 판매에 대한 판매세 10%만 통상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블룸버그에서 말한 부가가치세율 10%라는 것도 사실은 생산 단계가 2단계밖에 없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실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일종의 서브시디를 주고 있는,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즉 뭐냐면은 비관세 장벽을 계산을 하자면은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부가가치세 때문에 비관세 장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억지에 가까운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16%였는데 블룸버그 통신 계산에 의하면 중국은 54%, 인도 53%, EU 52%, 캐나다 38%입니다. 근데 실제로 부과된 상호관세를 보면은 인도나 EU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부과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언론과 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로부터 혹평을 받고 있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왜 트럼프는 이런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가 관세를 이처럼 부과하는 데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관세로 수입을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내셔널 데트,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발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가 채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한 것 이상으로 많은 소비를 해서 그 발권력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기축통화라는 말이죠. 미국은 그래서 사실 이 국가 채무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법으로 국가 채무의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링을 정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 채무는 거의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대규모 부자 감세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감세를 하려고 하면은 의회 재정 정책에 대해서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되는데, 예산안을 대규모 감세를 한다고 했을 때 국가 채무가 실링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출을 줄이겠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활용해서 다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대규모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출을 확 줄여버리겠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재정 수입 외에 또 다른 수입원으로서 관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1870년에서 특히 1913년까지 미국은 관세 수입에 의존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소득세가 도입된 것이 1913년입니다. 1913년 전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세 수입이라는 것은 관세 아니면은 판매세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870년대 19세기 말과 21세기 초 지금 미국의 경제는 질적 양적으로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1870년에서 1913년 미국의 공화당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관세 수입이 국가 재정에 큰 역할을 해서 그때처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 25% 관세 부과하고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은 한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7조 원 신규 세입이 확보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한 1년에 1,000억 달러가 아니고 한 600억에서 650억 달러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모든 수입품에 무려 50% 관세를 매겨도 미국의 지금 소득세 수입의 40% 수준에도 못 미칠 것이다. 즉 과거처럼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가 이 관세를
관세를 추진하는 정책적 목적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 내지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트럼프가 이겨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여기는 자동차, 철강과 같은 과거의 미국의 핵심 산업들이 사양화돼서 러스트 벨트가 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과 철강 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관세를 높게 때려서 수입품 가격을 높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외국 자동차 회사들도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세나 보조금을 통한 리쇼어링이죠. 산업을 회귀시키는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1950년대에 미국의 조선산업이나 철강산업들이 이른바 사양화를 걷기 시작할 때 미국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사양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이 관세 정책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전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고 미국의 1인당 소득도 줄어들면서 조세 수입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관세로 어느 정도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소비자 물가 수준이 매우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벽을 쌓아서 미국에서 만드는 제품 그리고 미국에서 파는 것을 높게 유지를 하게 된다. 전 세계 다른 데보다 미국 제품이 훨씬 더 비싸게 미국에서 생산되고 팔리는 정책을 고수해서 국내 산업을 어느 정도 부흥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일단 없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저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어난다면 미국의 생산업자들은 혁신할 유인들이 없어집니다. 자기들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하더라도 관세라는 보조금, 사실상 보조금을 통해서 자기들은 보호받는다고 하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한번 크게 몰락할 위기를 맞았던 1960년대, 7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정책으로 제조업이 부흥되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경제학 이론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른바 관세 쓰나미가 관세 전쟁을 유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매우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 이후에 이틀 연속해서 미국의 주가가 급락을 했죠. 이른바 9/11 사태보다도 이틀 동안 떨어진 주식 상대 가치가 더 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똑같이 34%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가 10% 관세 두 번 부과할 때 중국이 대응해서 보복 관세를 이야기한 게 있는데 여기에 더 얹어서 34% 우리도 보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전에 이야기했던 이른바 텅스텐 같은 핵심 광물 수출도 통제한다는 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중히토류에 대한 미국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광물 내지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캐나다 역시 4월 3일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맞불 관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의 발표에 이어서 EU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매우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EU는 그 전에 우리도 보복하고 그리고 협상도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납니다. EU 같은 경우에 EU 무역장관회의를 통해서 상호 무관세 협정을 맺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또 보복관세로 앞서 발표했던 250억 유로 정도의 이 보복관세도 축소해서 시행하고 또 시행 시기도 계속 연기하겠다라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놓습니다. 즉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WTO에 제소한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EU 같은 경우는 WTO 제소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WTO 제소가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WTO에 제소했을 때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가 있는데 이 상소기구의 상소위원을 미국이 트럼프 일기인 2017년부터 추천을 하고 있지 않아서 상소위원회가 정족수 매달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소를 해도 최종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EU 같은 경우에 자신들 내에 프로세스를 거쳐서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고 지금은 한 발짝 물러나서 협상을 우선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마 EU의 이런 입장 때문에 급락하던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 역시 지금까지 뚜렷한 입장 없이 과거에는 러스트벨트라든지 농업 지역을 타겟해서 보복 관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들 상호 관세를 크게 트럼프에게 얻어맞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지금 부과한 상호 관세가 어느 정도까지 오래 갈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다만 주식시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주식시장 급락에 대응해서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이랬던 제스처를 취했었는데 이런 정책들은 당분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역효과가 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트럼프 관세 쓰나미가 도대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역시 가장 큰 관심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꼭 집어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 그리고 쌀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81%는 한국에서 생산됐다. 그 다음에 미국산 쌀에 대해서 50에서 514%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한미국 방위비를 한 10배 늘려서 연간 100억 달러로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상호 관세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하면은 자동차 시장에 미국산 수입을 늘려라라든지 쌀이라든지 농수산물 관련된 관세를 철폐하라라든지 또는 방위비를 증가시켜라라는 식의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이 한미 FTA가 사실상 미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도 재협상하자. 트럼프 일기 때 재협상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하자라는 식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보면은 우리 산업 중에서 대미 수출이 가장 많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이런 분야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할 수 있는 카파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토요타라든지 GM하고 비교하면은 영향받는 것은 비슷하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정의선 회장이 미국의 생산 카파 생산 시설을 더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대차 같은 경우엔 관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GM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생산해서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국 GM이 그러지 않아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관세가 지속된다면 한국 GM 같은 경우에 공장 폐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경제에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는 지금 개별 관세를 부과할지 안 할지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9일날 발표한다고 해서 일단 봐야 됩니다만은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에서 적자를 내는 부분은 바로 빅테크 관련된 부분과 금융 관련된 부분입니다. 농산물도 일부 있지만요. 그리고 트럼프의 가장 큰 지지자들 이른바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빅테크와 금융입니다. 빅테크 산업과
반도체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이나 타이완이나 이런 쪽에서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실 빅테크들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부과가 얼마나 일어날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 기업들이 다른 경쟁자보다 나빠지거나 하는 것은 그다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전반적인 경기 위축 그리고 유럽이 보복 관세를 한다면 빅테크나 은행업 같은 그리고 농수산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빅테크 산업의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교역량의 감소 이런 것 때문에 물량 측면에서 오는 충격들이 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25% 관세를 받게 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수익성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별 산업의 문제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발 관세 쓰나미가 관세 전쟁으로 갈 것이냐.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하면은 트럼프는 더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U가 보복 관세는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미국과 협상이 안 되면 보복 관세 하겠다는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세계적인 관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1930년에 미국에서 스무트 홀리 법안이라는 것이 시행됐습니다. 1929년에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당시에 대공황이 들어가기 직전이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과잉 생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 장벽을 쌓는 정책들이 일어나는데 미국에서도 스무트 홀리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1929년에서 32년까지 관세율이 이미 40% 높았는데 59% 거의 1.5배로 뜁니다. 그 결과 이 29년에서 32년 3년 사이에 전 세계 총 무역액이 60%나 무려 감소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것이 대공황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중국과 유럽의 보복 관세 또 맞대응 관세, 보복 관세의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전 세계 무역에 이처럼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 상황이 대공황이 일어났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대공황 같은 상황이 발생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발 이 관세 도발이 이런 대규모 관세 전쟁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이유는 보복 관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4월 5일 날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가 1,400건 정도 일어났습니다. 한 60만 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에 의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라든지 보건 예산 삭감, 그 다음 관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만들이 커지고 대규모 시위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 이전에 4월 초에 플로리다에서 미국 하원 보궐선거 두 곳이 있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에서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고 작년 11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30%포인트 이상으로 압승을 했던 지역인데 여기서 공화당 후보자가 당선은 됐습니다만은 그 격차가 한 10%, 15% 사이, 즉 11월 지난 선거의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민심 이반이 텃밭에서도 확인이 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나아가 위스콘신도 미시간이나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러스트벨트의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미시간에서 대법원 판사 선출 선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진보계통의 후보가 보수계통의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 역시 스윙 스테이트에서 민심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을 미국민들이 직접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런 정책에 대한 반발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세를 부과했지만 보복 관세 시차도 있고 또 트럼프 관세에 대비해서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상당한 물량을 재고로 이미 수입을 해놨을 겁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적어도 한 달 내지 두 달이 지나야지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소비자와 유권자들이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에 지금 증시가 폭락하니까 그동안에 트럼프에 대한 후원자였던 빅테크 기업들과 금융자본가들이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원자들의 비판이 트럼프의 질주를 막을 수 있을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성장률이 무려 1.6%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0.3% 역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대규모 관세가 아닌 25% 상호 관세일 때도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포인트 더 올라간다. 굉장히 높은 수치가 됩니다.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물가 상승 또는 정치적인 반대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런 관세 정책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에서 물러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독자적인 무역 정책을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것은 국가 협정이기 때문에 사실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해 보였는데 아마 또 루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아닌 주라든지 도시들 간의 협정을 통해서 우회할 수 있는 통로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캘리포니아가 만약에 그런 정책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트럼프 관세 정책은 무력화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그런 위기에 몰린다면 지속 가능성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트럼프가 접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올 가을쯤에 가면은 지속 가능할지 앞으로 선거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지지를 잃게 될지 판단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총리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빨리 방미해서 선물 보따리를 풀었는데 일본도 상호관세 24%를 먹었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협상가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이 미리 가서 양보를 하니 그거 받고 더 이런 식의 패를 보여줬죠. 우리도 무조건 양보한다는 식으로 가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협상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먼저 여러 가지 패키지로 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복관세 할 수 있는 품목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지금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많이 내놨습니다. 이것도 연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복관세 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투자 계획을 조정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에서 원하는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같은 거 참여 부분 이것도 연계를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부분은 주한미군 유연성 문제하고 결부해서 우리가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한미군이 예를 들어서 대만에 유사 사태가 생겼을 때 개입을 할 겁니다. 지금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고 그 테두리에서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서도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것을 막는다는 핑계로 주한미군이 마치 한국의 방위를 지켜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군처럼 생각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유연성 확보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우리 방위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당연히 미국의 아시아 전략상 중요하다. 우리 땅, 우리 그 리소스를 공짜로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도 있고요. 동시에 필요하다면은 우리도 핵 개발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보다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 것이죠. 또 나아가서 한중일 경제협력 FTA 같은 것도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겠다 선언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간도 걸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트럼프 관세 정책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미국에게는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아세안이라든지 호주 같은 지역 국가들과도 같이 공동 협력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EU까지 포함해서 공동 협력하는 대안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하면서 수출이 중국과 미국의 두 나라에 굉장히 편향적으로 몰려있다는 이 구조,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오랫동안 했는데 이번 계기로 정말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그래서 지역별 협력을 강화하면서 수출 시장과 수입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내수와 수출 부분의 이 심각한 불균형을 리밸런싱,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책은 수출 잘하는 기업에게 보조금 주고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을 했고, 미국의 생산 기지를 옮겨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법인세를 거기서 번 거 국내 송금할 때 안 받겠다는 식의 정말 터무니없는 조세 정책을 통해서 국내 산업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매국적인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는 거죠. 정책의 우선순위가 국내 고용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내수 산업에 대해서 오히려 세정적인 조세적인 보조금 정책을 더 강화해서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또 국내의 내수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리밸런싱, 재조정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세 정책이 오래되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식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잘 연구해 봐야 될 정책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상인의 경제브릿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